미안해. 견백 성삼 부정, 견백 이삼 긍정. 이건 또 뭐야? 좀 재미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구체 추상 안에서 움직입니다. 정확히는 구체 안에서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견백석, 견백석 3은 인정 안 하고 견백석 2는 인정이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견은 단단하다고, 백은 하얗다는데 석은 돌이죠. 단단한 돌, 하얀 돌, 이 두 개만 성립하지. 거기다 하나 더해서 단단하고 하얀 돌이라는 것까지 세 개로 취급하지 할 수가 없다. 견석, 백석 두 개만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단단함을 촉각이죠. 단단함은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죠. 촉각 정보가 제시되면 그 촉각으로서의 사물이 설정된다는 거고, 흰색의 감각, 눈으로 시각 정보죠. 시각적으로 흰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그거는 백석이라고만 판정된다. 두 가지 감각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게 두 개 있는데요. 여기 와보세요. 수특 252페이지입니다. 수특 2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25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로 고천지 만물을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지시는 읽어봐봐.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통한 인간의 지시함을 의미한대요. 아, 지시가 뭐야? 감각 경험이었네요. 괜찮을까요? 구체를 인지하는 감각 경험. 그러므로 이 문장은 모든 물은 인간에게 지시된 것, 인간에게 지시되지 않은 것은 물이 아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 이거 뭐랑 똑같아? 서양 철학 경험론하고 똑같아요. 감각한 것만 존재한다. 뭐 여기로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유명론과 결이 같죠. 추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된 것만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론이고, 이거 누구의 말이랑 똑같냐면 그 서양 옛날에 또 나왔던 기출 아저씨인데 흉이라는 아저씨랑 똑같아요. 그 아저씨 뭐라고 말해? 공이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공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존재한다 할 수 없다. 감각되지 않으므로. 그 얘기랑 똑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특이한 거는, 야, 근데 난 진짜 이것까지 파올 줄 몰랐네. 공성론까지. 근데 이 두 개를 왜 통합하자고 감각을 구분했느냐? 좀 특이하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전국 시대인데 전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치, 감각, 존재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감각들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들로 따로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감각도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보자라고 하는 사상이래요. 그런가 봅니다. 보편적 특수자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이번 이 지문은. 여러분들 앞으로 오세요. 247쪽, 248쪽. 자, 247쪽에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248쪽 잠깐 볼게요. 아까 이거 한번 팔렸다고 했죠. 그래도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이번에 측정. 우리 아까 그 사관학교 기출 풀 때 측정으로 중첩이 깨지고 확정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 측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지식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측정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과학적으로 나온 결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만 보면 돼. 248쪽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무언가를 측정하고 싶나 봐요. 읽어볼게. 그러면 위와 유사하게 여기 체크해봐요.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 그리고 긴 경우 두 가지를 보겠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줄 올게요. 해야 한다. 이것은 자, 짧은 파장 쓰니까 이렇게 된대요. 짧은 파장을 쓰면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사용된대요. 의미하는데 광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질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가 전자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운동량이 전달돼요. 전자의, 자, 여기다 밑줄. 전자의 운동량이 예측하기 힘들게 변화. 됐을까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자 할수록 운동량이 불확정이 생겨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운동량 자체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김파장을 이용하면 이제 안 읽을게요. 반대 얘기는 또 딱 반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김파장을 써서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반대지 뭐. 운동량은 김파장은 낮은 에너지예요. 긴 파장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운동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파장을 사용하든 음성인식인가요? 긴 파장, 운동량. 덥지 않아? 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측정은 나온다. 됐다. 측정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모두 다 완벽하게 측정한 건 불가능하다. 측정의 불확정성. 이거하고 아까 봤던 양자의 측정이랑 나름 두 가지를 같이 챙기고 있으면 이쪽 부분에서 나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봤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에요. 자, 요게 수능특강 마지막 현대시입니다.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마지막 현대시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분석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기출 연계 문제들로 할 겁니다. 바로 봅시다. 두 개씩 다 모두 어렵지 않고요. 주제가 똑같아요. 시련을 통해 성숙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함. 이게 주제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보러 가면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시부터 보겠습니다. 김난조의 생명이네요. 읽어볼게. 이거 언제 하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추운 몸으로 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대충 알 거예요. 생명이 추운 몸으로 왔대요. 이 추운 몸이 뭐겠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식물한테 겨울은 당연히 생장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 겨울을 지내고 비로소 이제 싹을 틔우는 거니까 이 시련, 추위가 단순히 방해 요소가 아니라 성숙시키는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생명을 발현시키는 성숙하게 하는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 즉 부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겨울 추위는 됐어요? 계속 읽을게요. 이제 끝났어. 같은 말이야. 진실도 진실 확장된 거야. 자연의 원리에서 진실이라는 걸로 확장됐네.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이거 뭐야? 부정적인 겨울이랑 똑같은 말이죠. 시련을 통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시련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겨울 나물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고. 자, 이거 밑줄 조금만 칠게요.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방금 읽은 거. 그 다음 잎은 떨어져 먼 날에 여기다 밑줄. 섭리에 불려가고. 여기다 밑줄. 그 다음 줄기는 이렇듯이 여기다 밑줄. 충전 부싯돌임. 여기다 밑줄. 세 개 밑줄 치셨나요? 이게 겨울나무들의 속성인데요. 이거 뭐 말하는 걸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 시는 어려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면도. 특히 이제 아침에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면도 항상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염이 좀 빨리 잘 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제가 몇 시간 전에 수염한 건데 금방 이렇게 나요. 저 한 3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빨리 자라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전자가 짐승에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남이 면도해 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배워요. 이 면도라는 건 자기밖에 못합니다. 남이 해주면 다쳐요. 무조건 거의. 아닌가? 이발소 장인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뭐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면도날, 처음 밑줄 친 거. 면도날 제 몸 다듬는다. 이거는 고통을 통해 성숙이 맞는데요. 하나 더. 능동적인 존재로 설정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는 겁니다. 면도날로 제사를 깎는다? 뭔가 아픈 거 같잖아. 고통이야.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성숙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 나무라는 시는 보통 나무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이거 굉장히 수동적인 친구예요. 나무가 뭘 막 주체적으로 뭘 하고 하는 시는 거의 드물고요. 다만 이 나무는 어때요? 자기가 깎는데요. 나무에게 능동적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능동적이라고도 같이 써주세요. 그게 조금 특이합니다.
섭리에 불려가고 이건 또 뭘까요? 두 번째로 밑줄 거. 이거 나쁜 말 같잖아요. 불려간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연의 여기서는 자연이 하지 말자. 섭리를 따르는 신의 섭리를 따르는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남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거든요. 이 사람 시 아시는 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 우리는 절대자의 섭리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 대자연의 섭리라고 봐도 좋은데요. 섭리에 불려간다? 네, 나무는요.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이 겨울 나무들은 지금 생장하지 않지만 이 시절을 지나고 다음 시간인 봄이 오면 싹이 돋고 다시 잎이 나고 합니다. 예,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근데 그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따르는, 그러니까 좋다는 뜻입니다. 섭리에 불려가다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섭리에,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에 따르는 존재라고 한 겁니다. 좋은 거. 자, 마지막 충전부싯돌은요. 미래의 생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충전부싯돌은 미래의 생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게 왜 미래 생명이에요? 충전부싯돌이. 부싯돌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불하고 달라요. 내가 불을 안 갖고 왔네. 칙칙. 불꽃이 살짝 튀죠? 이거 묘사한 것 같아요. 봄에 튀우는 싹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생명이라고 내가 쓰라고 했지? 그거면 딱 맞겠네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명, 기대, 희망 다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나무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도 하는데 그 사이 고통을 감내하며 성숙하고요. 결국에는 새싹을 피울 미래에 대한 생명도 갖고 있어요. 다음,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자,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이 시의 화자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은 놈이에요. 왜? 고통, 시련이 있어야 성숙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싹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금가고 일그러지는 걸 사랑할 줄 모른다? 고통과 시련을 모르는 존재라고 해야겠죠. 아까 화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친구가 아니다. 그냥 거리감 느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일. 네, 역시 똑같습니다. 시련, 고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역시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마지막,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12대문, 대문이 12개다. 12달, 1년을 의미합니다. 그거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들어오는 눈,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자, 겨울이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한방눈 눈송이가 그럼 이제 좋은 시냐 나쁜 시어냐 이거죠. 좋은 시어입니다. 왜? 겨울나무를 성숙시키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안 어렵다고 했어, 오늘 현대시. 자, 하나 더 남았네요. 갑시다. 문정희 씨 성애꽃이네요. 야, 이거 어제 아무도 모르더라.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는 그 성애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 버스 차창 덜컹. 그 작가가 누구더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세상 반이 김씨인데 나도 김씨다 이거. 김씨요 그게? 최두석 아니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작가가 뭐가 중요해. 아니 그 시 기억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워낙 교과서에도 나왔고 기출에도 몇 번 나와갖고 내가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버스에 찼는데 버스의 차창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달린대요. 성애가 핀 거예요. 버스 차에. 그래서 거기서 일반 이 소시민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환되죠.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하면서 끝나잖아요. 언젠가 만날 일이 오겠죠. 모르고 있으면.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 작품을 공부해보신 분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성애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공부했었어요. 나랑 하신 분도 있고 나랑 안 하신 분도 있지. 이거는 1, 2학년 내신 때 하는 거니까. 이 시도 똑같습니다. 성애꽃 어디 유리창에 피어있는 건데 어떤 다른 표현을 바꿨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읽어볼게요.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이런 네모를 칠까요? 황홀한 꿈 네모 쳐주세요. 성애꽃입니다. 성애가 뭔지는 아시죠? 온도 차이로 인해 유리 따위 고체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맺히는 현상을 성애라고 합니다. 너무 무시했나?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여러분들 누가에다가 밑줄 한번 쳐놔봐요. 일단 읽을게 계속. 이런
투명한 꽃, 네모 치시면 됩니다. 투명한 꽃 네모, 예성의 꽃이죠. 을 피워 놓으셨을까? 자, 누가라는 사람이 쓱 등장했거든요. 누가 이걸 피워놨을까? 좀만 더 읽을게요. 들녘의 꽃들조차, 자, 이건 성의 꽃이 아니라 진짜 꽃이죠.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지고 있을 때. 계속 갈게요. 이내 쓰러지는, 네모 치세요. 나르바나의 꽃 밑줄, 네모 쳐세요, 네모. 나르바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산크리스트어거든요. 아세요? 이거 뭔지? 이거 열반이에요. 한자식으로 읽으면. 예.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열반. 이거 현대시야. 뭐 고려, 뭐 신라 때 열반의 뜻 말고 현대시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열반이란 말을 언제 쓸까라고 생각해봐요. 자,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이거 뭐 했다는 거야? 맞아요. 죽음이에요. 이 열반은. 다만 뭐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알겠지만,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죽음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자, 물론 이 시에다가 이 꽃이 깨달음을 얻은 꽃,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약간 부정적이지 않은 없어지는 거. 자, 이거 뭐로 연결하면 되냐면, 지원할 거. 플라톤 불교하니까 뭔가 미친놈 같잖아. 불교에서의 사상은 기본적인 윤회 사상 아닙니까?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윤회, 무한한 윤회를 한대요. 이거 뭐랑 닮아 있어요? 자연의 섭리랑 닮아 있지 않나요?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나르바나 꽃이라 한 건 뭐냐면 이게 죽은 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 순환에 따라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불교를 끌고 올 것까지는 아니고요. 순환.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이내 쓰러지는. 이 성의 꽃은 곧 없어질 겁니다. 해가 떠서 낮이 따뜻해지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사그라들지만 정말로 근데 사그라드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섭리에 따른 거예요. 약간 깨달음이라는 거지. 깨달음과 관련된 거지. 좀만 더 갈게.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여기다 한 번 더 밑줄. 누가에다 밑쳐봐요. 누가 새겨놓았을까? 이 꽃을 누가 새겨놓았을까? 이 누가가 누군지 눈치를 채셨나요? 뭐 대놓고 신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이 시에서 설정되어 있는 존재가 이 절대자예요. 아까 김남조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그럴게요. 여기서부터 주제가 나옵니다. 허긴 사람도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이 성의꽃처럼 마찬가지래요. 성의꽃이 어쨌길래? 계속 갈게요.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그러니까 성의꽃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결과물이 바로 성의꽃이었던 거예요. 지금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 이게 성의꽃하고 대응하는 시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시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계속 갈게요. 새하얀 신부. 이거 성의꽃 아니다잉? 새하얀 신부 앞은 그 눈, 겨울, 얼음의 이미지예요. 약간 추위야, 추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눈인데 그 앞에 자, 다른 꽃들이 어떻겠어요? 붉고 푸른 색깔들이 입 다물듯이. 얘들은 안 펴 있어요. 장미꽃 안 펴 있어. 근데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계속 갈게요.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창가 이마를 대고 누가 한 번 더 밑줄. 그리고 네모치자. 저토록 슬픈 향기 네모치세요. 슬픈 향기. 를 새기셨을까?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물 한 번 끼얹으면 없어지죠? 그렇다고 보다는 이 수증기를 그냥 모으면 한 방울 물밖에 안 되죠. 성에. 자, 한 번 더 밑줄. 불가해한 비의 꽃송이들. 네모치시면 됩니다. 비의 꽃송이들. 비에는 슬픈 거니까 슬픈가 봐요. 아니요, 이 시는 슬픔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에서 화제의 정서를 비애감 슬픔이 아니라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공식 주제고요. 부정적 상황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근데 아까 그거랑 세트로 묶인 이유는 부정적 상황, 시련을 뛰어넘은 다음에 맞이하는 생명,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주제는 별거 없어. 아까 거보다 더 쉬워 솔직히 이 시가. 근데 이 시가 굳이 가치, 문학적 가치가 어디가 있냐고 하면 감각 이미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촉각적 이미지는 많이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예시는 촉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개만 좀 잡아볼게요. 뭐 차가운 유리창도 좋고요. 부드러운 꿈이라고 아까 묘사한 것도 괜찮죠? 부드러운 꿈. 요것도 있고요. 후각도 괜찮아요. 후각도 슬픈 향기 아까 마지막에 있었고요. 뭐 향기를 감추고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씨앗이.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두 개. 슬픈 꿈하고 요 두 개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슬픈 꿈이 아니라 슬픈 향기죠. 구체 추상 한 번 더 써먹읍시다. 슬프다는 인간의 정서죠. 마음, 주관, 추상. 향기는 감각이죠. 아까 뭐 빨간 그거 말고 감각이니까 이건 문학에서 구체적인 시어로 처리가 될 거예요. 감각어니까. 자, 부드러운 촉각, 감각이죠. 구체적. 꿈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실제로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즉 추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눈치챘나요? 바꿨어요. 자유자재로 이 시인은 구체와 추상을 뛰어넘으면서 이걸 변용시킵니다. 이거는 향기, 코로 맡아지는 건데 마치 감정처럼 느껴지는 걸로 슬픈 거라고 설정해줬어요. 자, 뭐 한 거야? 구체를 추상으로 바꾼 거죠. 예, 추상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향기는 구체적인 건데 이게 마치 감각적인 것처럼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추상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 반대죠. 감각할 수 없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 마치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구체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 추상을, 감각을 전이 다른 걸로 바꾸는 것들을 작업들이 문학적으로 좀 가치가 있어서 오래 실렸나 봅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작품 해석이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올해 수능 특강 마지막 실전학습에 있는 마지막 고전 시간입니다. 한 것이 8곡이고요. 아주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요. 다른 애 수특에도 나왔었거든요. 2018년이었던 2019년 구평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특에 실려 있고요. 다른 때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시가 문제가 내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은 시기 때문에 오늘 잘 익혀갑시다. 왜 아주 좋은 시냐? 그래봤자 고전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 뻔하지 않나요? 그 뭐 유교적 가치, 뭐 자연 속에서 만족,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뭐가 특이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는 태도 혹은 망설이는 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좋은 시입니다. 자, 잠시만 여기 보고 갈게요. 오늘 감각 얘기 많이 하네. 인간의 감각기관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죠. 감각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만족하고 싶어요. 와, 근데 만족이 어떻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충분히 차서, 충분하여 더 이상 필요 없음, 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었어도 이따 저녁에 맛 없는 거 먹고 싶을 리가 없어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언제까지? 혀가 뒤질 때까지.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요. 인간이 이 욕심 채우려고. 끝나지 않는 만족이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속세라고 한대요. 됐지? 그러니까 이 속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 인공이라는 용어가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이 공을 들여 만든 것이라는 뜻인 거지. 반대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죠. 예, 속세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욕심을 채우려고 공을 들였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세의 반대말은 자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연이 뭐였어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즉 사람이 공을 들이지 않았고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윙, 바람. 시원하다. 바람은 자연인가? 자연이 아니죠. 왜? 인간이 만든 바람이니까. 근데 밖에 가서 바람 부네? 이거는 자연이라고 하죠. 인간이 공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로 가야 되냐? 일단 공식으로 갑시다. 자연 속에 있어 읽겠다는 거는
이거 반대로 가면 돼요. 욕심이 없다는 뜻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자연 속에서 지금 신나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연 이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욕심쟁이구만. 이게 아니라 굳이 그 사람이 공을 들여 만들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난다. 즉 욕심 없답니다. 그래서 욕심 없다예요. 기분이 뭐 하고 싶다가 없어요. 저는 욕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 이거면 돼. 나 이거면 굳이 내가 힘쓰지 않더라도 나 이거면 너무 기분이 좋아. 만족해. 그래서 욕심 없으면 가는 거고 방금 말했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감각을 초월하게 돼요. 그럼 말투가 어떠냐? 달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하고. 자, 요 정도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교적 관점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속세적 가치로 볼까요? 자연의 가치로 볼까요? 유교. 당연히 속세의 가치입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유교는 분명히 사람이 의도하고 심지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든 학문인 건데 유교적 가치, 충, 효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진 것이 이쪽인 거죠. 어디를 갈등 상태로 볼까요? 여기를 다 아시죠? 익숙하잖아. 여기를 우리가 갈등 상태로 봐요. 그거를 기억하고 이 한 것이 팔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예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와요. 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조심스럽게 말하면 올해 6구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낼만한 고전시가 너무 없어. 근데 이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나왔긴 했지만 평가원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평생에 원하는 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뭐야 바로 나오네. 자, 1수에 1수 첫수 이 사람이 뭘 좋대? 충효가 제일 좋대요. 충효뿐이래요. 평생에 원한 게. 이 사람이 유교적 가치관이구만. 계속 읽을게요.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 이 두 개의 일을 안 하면 금수, 짐승이요. 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얘기하네요. 마음에 하고자 하여 자, 이 말을 잘 기억해봐요. 십제황황 10년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다.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정확히 뭐라 써있죠? 허둥지둥. 빨빨거리다라니. 10년을 허둥지둥했다. 허둥지둥이라고 자기를 평가했네요. 10년 동안 일을. 자, 이수는 이따가 연계기출에 있을 테니까 다음 3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못 이뤄도 이루지 못해도 임천이 좋대요. 자, 화자의 가치관을 보도록 합시다. 어디가 좋다는 거야? 여기 자연이 더 좋다고 하고 있는 건 확인되실 겁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유교적 가치 충효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임천이 더 좋아. 임, 숲, 천, 강. 계속 읽을게요. 무심, 어조. 이 무심, 욕심 없음이라는 건데 욕심 없음. 욕심 없는 저 물고기와 새는 자한한. 자가 자연할 때 자예요. 스스로. 한가롭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한가롭고 한가로웠으니 약간 저절로 스스로 한가로웠으니 조만에 조만에는 조만간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겁니다.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됐죠? 무슨 마음인지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 너무 뻔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다음 수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8수 볼게요. 그 다음 수. 잘 봐. 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출하면 지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맞춰봐요. 처는 어디에 있겠다는 겁니까? 출은 어디고 처는 뭘까요? 치군택민. 치군 임금을 모시고 택민 백성을 윤택하게 만들다.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출하면 가는 곳이에요. 처는 조월경운이래요. 조월경운. 조는 낚시라는 뜻인데 달에서 낚시하고 경운, 경작한대요. 구름에서 농사 짓고. 이건 뭐야. 자연이잖아요. 달과 구름이며.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처할 때 가는 곳이에요. 됐을까요? 출하면 치군택문, 처하면 자연. 이 시가 잘 나온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줄을 볼게요.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꼭 기억하세요. 훌륭한 군자는 이걸 즐긴대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한 사대부의 인식.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에 대한 인식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오늘 양자역학 배웠잖아요. 조선 양자역학 볼까요? 피곤하시죠? 잘 봐. 내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자거든. 읽을 수 있어요? 사대부. 이거 합성어거든요. 뭐 플러스 뭐게? 원 플러스 원 말고 뭐 플러스 뭐게? 아니 바느질이면 바늘 플러스 질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뭐 플러스 뭐야? 4 플러스 대부 괜찮지? 이 대부를 원했어요. 뭘 원하면 즉 4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각각 무슨 뜻일까요? 양자역학이에요. 4는 선비라는 뜻인데 수신의 의미를 갖는 수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신, 몸을 닦는다, 수양한다라는 뜻이죠. 똑같은 말로. 근데 유교에서 수양은 뭘까요? 바로 욕심을 버리기입니다. 이게 이거구나. 대부는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큰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를 깨우치게 해주는 약간 이거는 치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대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약간 벼슬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유교적 가치예요. 정확히는 속세적 가치죠. 사대부가 그러니까 뭐야?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양자역학이었던 거죠. 드립이고 선택해야죠. 선택. 근데 화자의 인식부터 보자. 뭐가 더 우월하대요? 그런 거 없어요. 화자의 인식은 둘 다 군자가 해야 되는 것. 둘 다 했다가 머무를 때는 자연 속에서 욕심버리기. 밖으로 나갈 때는 치군택민함으로써 속세적 가치, 유교적 가치 이상을 실현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게 훌륭한, 명철한 군자다라고 설정되어 있네요. 사대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근데 화자의 인식은 어떤지 보자. 하물며 북이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나왔다. 빈천거가 바로 화자가 선택한 거예요. 뭐게요? 빈천거. 빈, 가난해. 천에, 거, 머무를 거. 죽어 할 때 죽어 말고 살아있는 집, 살고 있는 집, 죽어, 거. 눈치챘나요? 화자는 둘 중에 뭐가 더 우월한 건 아닌데 철을 선택했습니다. 빈천거라는 말에 담겨 있었네요. 가난하게. 자, 북이는 위기지만, 그러니까 북이 위기라. 부유한 것은 위험한 것이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욕심을 버리겠다. 그래서 난 빈천거하겠다, 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화자의 정석까지 뽑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재미난 표현법들만 보면 됩니다. 딱 알짜배기만 실어놨어요. 올해 수특에 보니까. 그 다음 구수입니다. 청산이 벽계림하고 벽계 몇 번 했었죠? 맑은 시냇물, 푸른 시냇물입니다. 림하고 거기에 임하고 임하다. 청산이 저기에 임하고 개상 이 개는 시내예요. 시내. 그래서 벽계는 푸른 시내고 개상 시내 위에 연촌이라. 연은 안개연자입니다. 촌은 마을이고요. 안개 낀 마을이래요. 자, 뭐겠어요? 이거 자연 속에서 집인데 화자의 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집이야. 계속 갈게요. 초당 심사를. 자기가 지금 있는 집이 초당인가 봐요. 풀로 된 당이래요. 초당 심사. 자, 이 초당 심사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자연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마음을 자, 백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백구 동그라미 인들체 알야. 우리 백구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고전시 할 때마다 얘는 맨날 나와. 근데 나올 때마다 이 자식 사실 뭘로 나와? 자연. 그래서 백구야 같이 놀자. 백구가 날 쫓아오는지 내가 널 쫓아간지 모르겠다. 물알체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백구인들을 알랴. 백구라고 해서 알겠냐?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연 속에서 출하지 않고 처하고 있는 마음은 심지어 같이 옆에 있는 자연도 모른다. 자, 화자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아까 살짝의 외로움을 넣어줘도 좋아요. 이 백구가 사용된 이유, 화자의 마음을 공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백구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그 흰갈매기랑 조금 다르지요. 자연 친화적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누콘만큼도 없어요.
백구에. 그다음 죽창정, 대나무 창이 정 조용하고 야월명 밤 달이 밝은데 일장금 있나니라. 금이라는 한자는 알아두세요. 저 금, 검은고 금자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보통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지낼 때 사용하는 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백구와 일장금 중에 뭐가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냐, 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냐라고 하면 검은고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백구를 선택하면 안 돼요. 백구는 자연 속에서 있고자 하는 그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조심할 거 했고요. 그 다음 봅시다. 궁달. 자, 궁달은요, 궁은 궁핍하다, 달은 영달이라는 건데, 영달은 이제 부귀영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궁달,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부운같이 보아. 부운, 부력할 때 부거든요. 뜨다라는 부예요. 뜬구름입니다. 부운은. 그래서 이 가난함과 뭐 부자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뜬구름같이 보아서 세사를 잊어두고, 확실하죠? 이분이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 자연 속에서. 호산 가수에 노는 뜻을, 자연입니다. 좋은 산, 그 맑은 물이라는 뜻이네요. 거기서 노는 뜻을 원학이 내 벗이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꼬. 자, 원학은 원숭이와 학인데요. 원숭이는 휘파람 소리만 안 내면, 휘파람 소리 내면 그건 슬픈 부금이잖아. 그짓거림만 안 하면 뭐냐면 학이랑 친구가 돼버려요. 이 원숭이는 신선의 애완동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이란 말 요즘 안 쓰나? 신선의 반려동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원숭이가 나왔네. 자, 이거는 아까 백구랑 다르게 자연 친화적 속성을 드러내는 자연물이에요. 원학. 그러니까 원숭이 학이 내 친구가 아니었다면 어느 분이 이 마음을 알아주겠냐. 자,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됐지? 아까 백구는 모르는 예. 이 원학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있는 마음을 아는 예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좀만 더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밝은 달이네요. 재월이 구름 들고 솔끝에 날아올라. 빨리 갈게. 10분. 자, 여러분들 10분이란 말은 지금도 써요. 이게 10개 나눴다가 아니라 네 마음 10분 이해해. 그때 10분이에요. 약간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충분히라는 조사야. 충분히 청광, 푸른 빛이 벽계중 시냇물에 비껴 있거늘. 자, 어디서 물이 잃은, 한 번 더 체크할까요? 갈매기 체크합시다.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가? 갈매기 또 나왔네요. 맞아요. 웃긴 게 아까 백구는 한자 원음대로 써주고 이 갈매기는 번역을 해줬어요. 아이, 구분되거든요. 눈치챘나요? 이번에 나온 갈매기는 아까 백구랑 다르게 자연 친화 물화일체입니다. 왜요? 갈매기가 나를 쫓아와요. 새는 사람이 다가오면 원래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찾아온다? 자연과 하나 된 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낼 요소들 많죠? 재미난 장난칠 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자, 백구랑 이 지금 보고 있는 12수에 있는 갈매기는 다른 친구입니다. 아예 달라요. 다음 13수.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갖고 송관을 닫고, 소나무 문이에요. 이걸 닫고 월하에 누웠으니 세상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13수는. 그 다음 17수.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바로 문제 풀 거야 이제. 성현의 가신 길. 성현? 그 위대한 성인 군자 현자들을 말하죠. 공자 맹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 예나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만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다. 하나다. 성현의 길은 딱 하나래요. 뭐지? 계속 가볼게요. 은커나 현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자, 은이 뭐죠? 숨을 은자죠. 처예요, 출이에요. 처죠. 은하거나 나타날 현자입니다. 이거죠. 즉 속세나 자연이나 도가 어찌 다르리. 어차피 같은 도다. 아까 했던 얘기죠. 아까 했죠. 같은 거다. 사렙으로서의 도를 말합니다. 어떤 걸 하든 다 이룰 수 있는 도다.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어떠리. 어때요? 그러니까 화자는 여기에 머물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는 아주 재밌어요. 보통 자연 친화적 입장을 드러내는 시조들은 속세, 때 묻은 곳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돈을 이룰 수 있단다. 근데 난 여기가 좋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강간에 누워. 강가예요, 강가. 누워서 강수 보는 뜻은 서자 여사에 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요. 이거는 그냥 별사탕이 통으로 달려있죠.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빨라서 내가 100년을 살더라도 그게 긴 거겠냐. 뭐 하겠다는 거야? 놀겠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볼게요. 자, 10년 전. 이거 뭐예요? 10년 전. 10년 전. 아까 10년 동안 빨빨거리고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첫 수에서. 그거 말한 겁니다. 그때는 뭘 추구하고 있었죠?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죠. 그걸 뭘로 표현했는지 봐봐요. 10년 전 진세. 진은 뭔지 진짜입니다. 상충곡 공부하신 분들 홍진 기억하시나요? 그 진짜예요. 진세. 예, 속세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일령. 그때 있었던 그 생각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얼음 녹듯 한대요. 자, 뭐예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이 나는 자연에 머물러야겠다. 그렇지만 이게 나쁜 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넘겨보세요. 2019년 9평입니다. 하나는 한 것이 8곡인데 처음 보는 수가 2개 있을 거예요. 이건 이 자리에서 읽어줘야 돼요. 자, 그때 기출이에요. 벌써 4년 된대. 세상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작품과 마지막 다작품이 있는데요. 자, 더 말 안 할게요. 요거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5문제거든요. 6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작품 하나를 내가 거의 해드렸는데 정답률이 40%입니다. 이게 엄청 낮아요. 연계를 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해보세요.
2분 정도 남았네요. 음보 문제가 안 나온다고 제가 호언장담했는데 이거 보고 나서 시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푸신 분들 눈치챘겠지만 음보를 읽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얼핏 봤을 때. 약간 정확히는 17번 문제가 바로 음보를 볼 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아직 풀고 계신가요?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마무리해 주세요. 같이 보자. 오늘 수업 끝나고 저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거 저번 주에 내신 책이에요. 잠깐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번 주 안 내셨어요? 책들 다? 그래서 저거 가져가시고요. 책 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내셔야 돼요, 숙제해서. 아니야, 안 내면 오히려 좋아. 난 좋아. 아니지, 여러분들 과제를 해야지. 아이, 좀 해라. 그 모의고사 안 받는데 따로 챙겨가실 분들은 여기 와서 가져가요. 저기 있어요. 내가 줄게. 와서 가져가. 있다가 칸슬게도 이따 가져가요. 자, 시간 다 끌어들였어요. 이제 봅시다. 여기 오세요. 한 권씩 팔고 올해 중요하잖아요. 이수가 또 9월에 나왔었네요. 이수 보세요. 이수. 볼까요? 개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뭐야? 그러니까 어떤 개교 말한 걸까요? 일수에 있었던 거예요. 충효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명, 이름을 떨친 게 좀 늦었대요. 좀만 더 갈게요. 부급 동남, 열심히 공부했어. 여공불급, 이루지 못할 걸 두려워하듯 하는 뜻을 세월 무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야라.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너무, 이게 핑계거든, 사실. 그러니까 충효를 하느라 내가 이게 공명이 좀 늦었다. 그러니까 출세하는 게 좀 늦었다. 열심히 공부해도 혹시 안 될까봐 좀 쫄린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뭐 하는 과정이 나온 거야? 추를 포기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우리 아까 거기서 못 봤었던 이수가 있었고요. 사수도 보세요. 사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볼게요.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가 뭔지 알죠? 강과 호수 자연. 자연에서 놀고자 하니, 즉 여기 아까 그 말로는 처하고자 하니, 성주, 성스러운 주인, 임금님이죠. 임금님을 버리겠고, 약간 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속세에 못 나간다는 거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이 어긋나네.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소락을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소락이 뭔지 보이시죠? 자연 속에서 즐거움이죠. 아까 뭐야? 자연을 택하자니 속세를 버려야 될 것 같고, 속세를 택하자니 자연을 버려야 될 거. 마지막 줄.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몰하노라. 갈등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갈등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론 이제 우리는 뒤를 미리 읽어서 알고 있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머지는 같이 봤던 거니까. 저기 16수 볼게요. 16수. 행장유도하니, 행장유도가 아까 그거예요.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자연 속에서 쉬고, 그게 행장유도입니다. 하니, 버리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날 버리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구태여 구하랴. 구태여 내가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있겠냐. 뭐 하면 되니까. 이제 자연 속에서 처하면 되니까.
산지남 숙지복. 예,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하니 오라말라 하느뇨. 저 회보미방 뭐냐면요. 뛰어난 사람이 처하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해주냐? 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지금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마무리됩니다. 15번 문제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15번 문제 먼저 와봐요. 15번 문제 답이 5번인 이유. 회보미방이 뭐야? 뛰어난 사람이 쉬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기 읽으니까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관직에 안 나가고 그냥 자연 속에서만 있죠. 허건 조정해서 빨리 오세요. 저랑 같이 일해요 했는데 회보미방이다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나가겠다는 거야? 안 나가겠다는 거야? 이 나간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보기에 있는 상황과 위배되죠. 이 사람은 계속 자연 속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14번 그대로 올라옵시다. 방금 가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40%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미 나랑 연계했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요. 2번입니다. 맞췄는지 모르겠다.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에이,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현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성현의 길은 뭐죠? 그 속세의 가치를 따르던 자연 속에서 수양을 하든 어차피 같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을 이루기 위해 성현 가신 길을 한 게 아니라 성현 가신 길을 이루기 위해 자연 속에서 머무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세적 가치를 버렸잖아요. 자, 두 번째 시는 추억에서라는 건데 이 시를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시죠. 그 엄마가 새벽마다 이제 수산시장에 가서 이제 생선을 파는 건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를 기다리면서 추운 방에서 이제 엄마를 기다렸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슬픈 어조로 비애적으로 꺼내본 그런 시입니다. 뭐 주제 자체는 무난했어요. 13번의 답을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선지 5개를 이렇게 써놔봤거든요. 이게 13번 문제 선지 5개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대화를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그렇게 써있거든. 자, 이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뭐 온 김에 가볍게 보고 갑시다. 이거 모르는 바보. 넘어갈게. 서리. 대화. 말을 주고받음. 주고받은 건 없었지. 주기는 했지 받은 건 없지. 아까 준 것도 없다. 다 혼잣말이잖아. 주고받은 거 없습니다. 탈속. 속세 탈출. 있다. 가에 있었다. 한 것이 발곡에. 그렇지만 나에는 없습니다. 계절. 딱히 계절이 있었나요? 둘 다 없었죠.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계절을 드러내는 말이 없었고요. 의성어, 의태어, 소리, 모양을 흉내내는 말, 엉금엉금, 어흥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예요. 실제 텍스트는 여기가 더 길죠. 의문형 어미를 쓰면 화자 정서가 강조되나요? 대화를 만약 썼다면 주제가 부각이 되나요? 시상이 형성되나요? 탈속이라는 걸 쓰면. 자, 이 둘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말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무조건 맞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조건 성립하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런지 봅시다. 시는 서정문학이에요. 마음을 글로 쓴 글이라고. 그러니까 시에 담겨있는 주제는 바로 마음이에요. 심리예요. 화자의 정서가 작품의 주제예요. 같은 말이야. 정서와 주제가 같은 말이야. 그리고 분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입니다. 주제예요. 같은 말이에요. 주제, 정서, 분위기. 시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정서, 주제. 시상은 뭐냐면요. 시를 짓게 된 동기라는 뜻이거든요. 시를 짓게 된 동기, 시에서 쓰고 싶은 말. 시에다가 쓰고 싶은 말, 주제. 정서 같은 말이야. 주제 정서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다 같은 말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얘들은 언제 강조될까? 언제 부각될까? 언제 형성될까? 언제 고조될까? 언제? 이 주제는 언제 고조될까? 답은 아시죠? 언제나 고조됩니다. 왜요? 무슨 표현법을 쓴 것 자체가 자기의 정서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한 모든 그런 기법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시인이 자기의 주제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 무슨 표현법을 썼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짓거리를 하든 주제 정서는 무조건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맞아요. 그럼 뭐만 보면 되냐?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의문형 어미가 둘 다 보이네요. 아마 이건 무난히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아 참, 의성어, 의태어가 있으면 뭐 주제 부각은 당연하고요. 얘들은 특이한 게 다른 거랑 다르게 감각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감각, 구체. 예, 그래서 얘들은 같은 말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역시 무조건 성립하는 얘기가 감각적이다.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아니면 아까 썼던 독서 지문에 공부했던 용어 써도 됩니다. 현실감 있게. 현실 세계처럼 현실감. 무조건 성립합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면 감각, 구체의 이미지를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다 무조건 성립해요. 썼다면 말이지. 예. 근데 의성어, 의태어 딱히 있었나요? 한국 18국에서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하도록 할게요. 1번 답인 거 확인됐고요. 14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16번.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자, 이런 유치한 문제가 왜 나오나요?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시에서 정서 묻는 문제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 없는 정서. 3번 행복감은 없습니다. 정답은 89%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런 건. 틀렸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행복한 게 아니야. 다시 봐봐. 자, 17번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9평이 나와서 아직 하지만 수능에서는 아직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안심인데 아이씨 9평이 갑자기 나와갖고 이 작품은요. 이 문제는요. 음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음보의 개념은 소리의 호흡이잖아요. 끊어 읽는 단위를 보는 건데 이게 끊어있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의문형 어미, 화자, 정서, 강조. 이거 내가 이음보를 읽을 수 있어요. 방금 내가 이음보를 읽었네. 의문형 어미, 화자, 정서, 강조.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삼음보도 돼요. 의문형 어미, 화자, 정서, 강조.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음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수능에 절대 안 나온다고. 음보를 맞추세요. 이거 몇 음보예요? 라고 묻는 문제 죽었다 깨어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음보를 내가 맞춰야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 다에 있는 힌트들을 잘 조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팁을 하나 줄게요. 시조는 사음 본 거는 혹시 내신 공부하면서 아셨어요? 시조는 사설, 시조, 평시조 구분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음 본데요. 시조에 종장 사음보의 패턴이 고정되어 있어요. 3, 5, 4, 3이거나 4거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한 거거든 이게. 다 글 자체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첫째 음보보다 둘째 음보가 더 긴 글자로 되어 있다. 이거 글자 수예요. 지금 글자 수 쓴 거야.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음보 길이가 첫 번째 음보보다 길다라는 얘기가 다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음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한국어 18국 1수를 봅시다. 빨리 와봐. 한국어 18국 1수. 한국어 18국 1수. 20쪽 빨리 와봐. 종장 봐봐요. 종장. 어떻게 보여야 돼요? 3, 5, 4, 3. 됐을까요? 두 번째 음보가 첫 번째 음보 세 글자보다 5글자로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17번의 답은 3번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가 아니야? 답이 2번이 아니라고. 2번을 많이 골랐대. 근데 2번 다시 봐봐요. 가에서 각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을 따르는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위반한 적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빨리 항의하셔야죠. 뭐야? 음보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힌트를 줬어요. 다에 뭐 줬어요? 사음보 시조 한 구절 주지 않았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끊어줬잖아. 약간 힌트는 줬어요. 3, 5 이렇게 보셈이라고 했다고. 충분히 같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수투 군문 끝났습니다. 지금 방금 끝났어요. 우리 수투 군문 한 번씩 다 봤어요. 현대시 봤고요. 고전시 봤어요. 이제 앞으로 관련 기출 풀 거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 이제 또 운문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수능 완성 몇 편 안 돼요. 30몇 편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하면 수능 특강에 있는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산문 소설,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분석 안 할 거야. 그건 니들이 읽어.
대신 그 작품들이 나왔던 다른 시험지, 다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과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재에 넣어드리는 5일치 과제 열심히 하루씩 해요. 그거 소프트 하잖아. 어려운 말에 어제 받아가서 따로 어렵다고 해서 그거 하시고요. 만약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좀 쉬운 버전으로 따로 내가 해서 줄 테니까. 그리고 부족하다고만 간섭기 하세요. 자, 어쨌든 그 5일치 과제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지금 수능 특강 독서 나랑 연계 있었죠. 아까 연계 글만 봤었지.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특강 독서 그 부분 문제 푸셔야지. 자, 이제 두 번째. 수능 특강 문학도 풀어야 되고요. 수능 특강 산문 들어가는데 산문 작품들, 연계 작품들을 볼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작품이 실제로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까지 풀어야겠지. 하여간 과제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5일치 기본 과제에다가 수능 특강 독서 문학 연계된 거 원래 원판 문제 여러분들이 풀고 공부하셔야죠. 이거 몇 촉에 있는데요. 목차에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다 실어 놓는 거야, 항상. 목차에 수능 특강 몇 페이지 연계인지 써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거 숙제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검사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올해 수특에는 뭐가 실렸냐면 상사동기라는 그 소설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거 운영절이라는 소설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다만 이 작품의 가치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분석 안 할 거야. 여기로 오세요. 이 30쪽으로 와보세요. 30쪽. 보기 읽어주세요. 상사동기는 뻔한 남녀간의 사랑이고 뭐 궁녀와 외부 남자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미 운영정 같은 게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좀 흔한 소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 보기에 너무 잘 써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전기적 요소가 없어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없어요.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아니 운영정만 해도 뭐예요? 꿈 꿨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귀신 됐는데 우리 옥황상제가 귀엽게 봐줘갖고 지금 막 이딴 드립을 치고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리얼리티 고전소설입니다. 자, 주제도 큰 틀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아참, 요거는 2019년 수특에 또 실렸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또 나오는 거, 왜 또 나와? 자꾸 수특에.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뭔가 있나 봐. 풀어보자고요. 자, 몇 문제? 네 문제쯤. 세 문제밖에 안 되네. 오늘 요게 마지막입니다. 세 문제. 5분 드릴 테니까 후다닥 풀어보세요. 요거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힘들어. 다녀오세요.
아, 참, 그 단톡방에 뭔 개소리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더라고. 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게 뭔지? 야, 그거, 야, 맨날 그거 답안지에 내가 티나게 써놨고, 막, 야, DS가 뭐, 야, DS가 뭐야? 마이크 꺼야지. 네, 마이크 켜야지. 단톡에 이번 주 모의고사 꼭 보세요는 올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보세요. ETS 5였던가? 근데 정말 모르는. 야, 내가 맨날 순위 뭐 DS 22 그런 거 뭔지 몰랐어? 22가 작년 몇 월 그거 쓴 거잖아. 앞에 그 영어 이니셜이 그 시험지 이름이고 뒤에가 시행 연도고 시행 월이야. DS 235가 의미하는 바를 대충 알겠죠? 됐지 이제? 순수하신 분이군요. 작년 거는 내가 그냥 뭐 조금 하겠는데 아유 며칠 전에 본 거를 이렇게 그냥 하니까 좀 그래갖고 나중에 정식으로 돈 내고 사와야 되는데 그럼 니들한테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싫어갖고 다 됐을까요? 가야지 이제 우리. 소설은 그냥 평이한 평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렵게 나올 만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인물들 관계나 갈등 상황도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읽었으면 잘 됐고요.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면요. 일단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요거 먼저 봅시다. 오늘부터는 문학 문제풀이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풀이 논리들을 잘 배워가봐요. 이게 문학 논리가 결국에는 서양 철학에서 출발한 서양 문학사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게 문학 메커니즘이 바뀌었어.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2008년까지만 해도 문학 출제 원리가 감상적 읽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가를 따졌는데 자, 그러니까 맨날 복수 정답이 2개, 3개씩 막 맨날 나옵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리고 문학이 어려웠어요, 저 때는 수능이. 왜? 너무 애매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바뀌었어요. 문학사 논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사용하는 논리들로만 답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수 정답이나 의의제기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딱딱 나와요, 답이. 그래서 이 논리를 익힌 사람한테는 수능 문학이 쉬운 편이고요. 아직 익히지 못한 사람한테는 뭔 소린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과 풀이 기술을 좀 배워가셔야 돼요.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선지 4번 이거 무슨 말이야?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 이거 서술자의 개입인 거 눈치챘나요? 같은 말로 우리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유치하게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씁니다. 자, 뭐냐 결국에 서술자가 자기의 주관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술자가 주관을 드러내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잘못 접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여기 봐봐. 서술자가 말한 게 좀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이게 뭐야. 논리로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출제한 평가 아저씨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평가 아저씨는 이거에 대한 해설을 또 제시해야 되거든요. 해설을 그렇게 쓰려고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논리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가 정답의 근거예요. 자, 이 서술자의 개입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탄이라는 문학 용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탄! 이거는 감정이 고조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고조된다는 거는 나쁜 마음은 나쁜 마음대로 좀 더 커지고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대로 커지고 라는 뜻인데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나옵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9만큼 좋았는데 이제 10만큼 좋아졌어. 그걸 어떻게 물어봐?
불가능해요.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온 시험도 없고요. 대신 이건 나오죠. 안 나온다고 해서 당황했냐? 영탄적 오조는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거든요. 영탄적 오조는 감정이 고조되는 듯한 말투. 이거는 공식화할 수 있거든요. 4개가 있습니다. 했잖아. 이제 알잖아.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 뭐뭐네. 이런 것들. 그리고 서리법까지. 의문형 어미죠. 서리법까지. 이게 영탄적 오조예요. 자,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 영탄적 어조를 만약에 서술자가 썼다면 자기의 감정이 고조됨을 드러냄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서술자가 쓴 영탄적 표현을 쓰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찾으러 가볼까요? 이 4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제 잘 찾았는데 여기 있다. 27쪽 맨 밑에서 못 찾는 줄 알고 좀 쫄렸어. 27쪽 맨 밑에서 3번째 줄. 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됐네요. 서리법 썼네요. 영탄적 오조네요. 서술자가 한 말이네요. 찾았다. 예,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서술자 말 읽으면서 느껴지나 마나 그 짓거리 하지 마시고 닥치고 이거 찾으세요. 그럼 바로 끝납니다. 이게 4번을 답을 못 고르신 분들은 3번들이 좀 헷갈렸나 봐요. 3번에는 환상적 분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시작할 일단 복이랑 정면으로 위반하죠. 아까 먼저 봤던 복이. 복이를 이시는 전기적 요소가 없이 현실적인 소설로 되어 있죠. 자, 환상적이라는 거는 현실과 이질감이 느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전적인 뜻을. 즉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비현실적이라는 거고요. 이게 문학용어로 같은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 개, 됐죠? 이 세 개는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미 복이랑 정면을 위배되고 이 작품에서 딱히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라 볼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확실했고요. 19번은 편지 내용이잖아. 이런 거는 5번입니다. 5번. 19번에 다 5번. 나 설명 안 할게. 틀렸는데요. 꼼꼼히 읽어. 또 이것까지 못 해준다. 20번 답은 이것도 쉬워요. 답 5번입니다. 최상권 부인에 대한 이정자의 평가. 뭐라고 평가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불교의 윤회설을 믿어서 주변 사람한테 마구마구 퍼줘. 그거랑 이별 겪게 된 까닭이랑 뭔 상관이에요. 이런 건 웃고 맞춰줍시다. 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분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문학 문제풀이가 들어갔는데 잘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과제 잘 해오세요. 대부분 잘 해오시고요.